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현대사입니다. 현대사는 해방 이후부터를 현대사라고 해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다 말하죠. 그래서 8.15 광복,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이라고도 하죠. 일본이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으면서 연합국한테 항복을 하게 되죠.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시게미스 마모루가 일본 군함에 올라가서 항복 사인을 하게 되면서 그 일본 일왕이 직접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항복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선생님 책을 읽어보니까 당일에는 사람들이 믿질 않았대요. 믿기지가 않았었나 봐. 그러다가 그 다음날부터 이제 실감을 하면서 장롱 속에 숨겨놨던 태극기 꺼내서 들고 다니기도 하고, 태극기가 없어가지고 일장기 빨간 부분에 아래쪽에 파란색을 칠하면서 태극기로 임시로 해가지고 흔들면서 서대문 형무소에 있던 우리 독립투사들도 풀어주고 이렇게 광복을 기쁨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우리나라 내부에서 지금 정부가 없기 때문에 이 혼란기잖아요. 일본은 이제 가야 되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혼란기인데 이것을 누군가 이제 과도기를 잘 이끌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일본 이제 총독은 알고 있었죠. 일본이 이제 패망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서 그 당시 국내에 있었던 여운형이라는 사람을 이제 총독부에서 불렀대요. 불러서 어떤 좀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 일본 사람들이 무사히 일본까지 나가는 동안 협조를 해달라. 여운형의 사람은 참고로 이제 사회주의자예요. 지금이야 사회주의자 하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거부감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사회주의자도 있었고, 우리 한반도 내에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사람들이 어울려서 같이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여운형 씨가 이제 국내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신망도 있고 하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불러서 협조를 요구하죠. 그래서 여운형 씨가 식량이랑 행정권을 달라고 하면서 그 과도기를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과도기의 혼란을 잘 이끌어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소문이 미국과 소련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선포를 했지만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소련은 자기들끼리 임의로 38선, 북이 38선을 그어서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이 군정이라고 그러죠. 군인들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군정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뭔데 우리나라를 38선 그어가지고 각자 통치를 해.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김구 선생님의 일기장에서 안타까운 표현한 거 있었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직접적인 힘으로 광복을 쟁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대국에 휘둘릴 수 있다라는 안타까운 표현했었는데, 그게 현실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군정을 거치고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는 것이 열립니다. 모스크바에서 3국의 외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미, 영, 소, 미국, 영국, 소련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결정이 돼요. 우리 한반도에 임시 정부를 하나 만들어주자. 정부를 만들어주자. 임시지만. 그리고 최대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해주자. 최대 5년. 임시정부,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최대 5년 정도 과도기로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돌아가면서 대신 통치를 해주자. 그리고 세부적인 조율을 위해서 미국,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임시정부 수립. 두 번째,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 세 번째, 이런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실질적으로 실무를 조율을 하죠. 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나라 의견이 둘로 양분이 돼요. 그래서 일부는 찬탁, 신탁 통치를 찬성하자. 또 반탁, 신탁 통치 반대. 찬탁은 찬성하는 이유가 이 모스크바 회의의 결정의 최종 결론은 나중에 정부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 우리나라에. 그래서 찬탁을 합니다. 당장은 최대 5년 신탁 통치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정부 세워주는 거 아니냐. 반탁은 야, 일제히 지배를 받은 것도 지겨웠는데 뭔 또 신탁 통치냐. 안 돼. 반탁. 당장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고,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좌익 우익 해가지고 좀 의견이 많이 갈등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찬탁 반탁
좌익, 우익 해가지고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3.1운동 기념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로따로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가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아까 배웠죠? 이걸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조율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조율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북한 총선거를 해라. 총선 들어봤죠? 총선거. 국회의원 뽑는 선거예요. 한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한 나라의 뼈대를 이루는 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헌법. 나라의 뼈대. 근데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들거든.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뭐예요? 총선이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서 나라의 틀을 잡아라. 근데 여기 단서조항이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이에요. 근데 지금 38선을 기준으로 북한과 남한, 아직 나라는 형성이 안 됐죠. 근데 북쪽, 남쪽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인구가 남쪽이 많거든. 그럼 북쪽은 인구 비례에 의하면은 적은 수의 국회의원이 뽑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엔의 결정이 실행이 되지 못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유엔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해라. 이 소리는 지금 남쪽은 인구 비례에 있었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선거를 하고자 했거든요. 북쪽은 반대했었고. 그러니까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선거를 하라는 소리는 남쪽만이라도 총선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남쪽만 선거가 벌어지면은, 진행이 되면은 이게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분단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남한만의 총선거에 반대하고서 북한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김일성 만납니다. 김일성 만나서 회의를 해요. 통일정부를 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북에 넘어가서 김일성을 설득을 합니다. 이때 김일성은 이미 머릿속에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고 이미 분단은 이 사람 머릿속에는 상당수 있었던 것 같은데 김구가 김일성을 설득하러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김일성의 말을 듣지 않고 김구는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 회의를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라고 해요. 남북협상이라고도 합니다. 남북협상. 그래서 김구가 김일성을 만나러 가서 회의를 한 활동. 물론 김구만 간 건 아니에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위에 올라가서 북한 지도자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이때 김구가 북쪽으로 넘어가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표현이에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반면에 김구랑 좀 상반된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이승만 씨 같은 경우는 전북 정읍이라는 곳에 가서 정읍 발언이라는 걸 합니다. 한번 이 두 분의 입장이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김일성도 정보를 수집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한만이라도 위원회나 정보를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단독정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통일정부를 강력히 원합니다. 저 김구는 통일정부를 원하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져 죽을지언정 단독정부 세운 데는 누구처럼 단독정부 세운 데는 협력하지 않겠습니다. 통일정부 파이팅! 네, 잘 들었나요? 이승만 씨는 이런 말을 하죠. 지금 통일정부가 되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북한이 어떤 정부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렇다면 남한만이라도 빨리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빨리 조직하자. 한마디로 남쪽만이라도 빨리 무언가 꾸려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반면에 김구는 아니었어요. 안 된다. 통일정부로 가야 된다. 나 김구는 우리 3천만 동포한테 얘기한다. 나 김구는 38선을 베고 쓰러져 죽을지언정 누구처럼 단독정부 세운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난 죽더라도 통일정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끝내 남한에서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가 열리게 되죠. 김구는 이걸 반대했기 때문에 김구 세력은 여기에 같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50총선거라는 거예요. 5월 10총선거. 우리나라 1대 국회의원 선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대 국회가 구성이 되고 재헌국회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1대 국회, 재헌국회. 국회의원 임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4년이잖아요. 이때 재헌국회는 2년이었어요. 이들의 주된 활동이 헌법을 제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재헌, 그래서 재헌국회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1대 국회, 재헌국회가 선출이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제주도에서 투표소가 막 불에 타고 있었대. 왜냐면은 제주도의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이 50총선거에 반발을 하면서 투표를 방해하면서 좀 폭동을 일으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진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무고한 죄 없는 제주도 도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제주도 4.3 사건이에요. 선생님 읽은 책에는 뭐 제주도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이 사건에 휘말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아픔 있는 도시예요. 섬이죠. 그래서 마을 공동이 제삿날이 같아. 왜 같은 날 학살당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화로 만든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주도 하면은 제주도 사람들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역사적으로 제주 4.3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4.3 사건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잖아. 근데 이걸 또 진압을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육지 쪽에 여수 순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전라도 여수 순천에 있는 군대로 하여금 이 제주도를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또 제주도 가서 이제 진압하는 명령을 받은 여수 순천 내에 또 사회주의를 이념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또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역시 또 이 사회주의 계열의 군인을 또 진압하는 과정에 또 여수 순천에서도 또 무고한 사람들이 또 상당수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 그 연장선상인 여수 순천 11구 사건,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또 뭐 여담이지만 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이때는 대통령 되기 전이지만 또 박정희 전 대통령도 여기에 연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일화들이 있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었던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일화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런 부분 우리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 자,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 헌법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발표한 날이 1948년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죠? 재헌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뼈대를 만든 날이 7월 17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헌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통령도 있었어요. 첫 헌법에는. 그래서 대통령에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고, 부통령이 이시영 씨가 선출이 됐죠. 이시영은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 앞서 배운 이회영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시영이잖아. 광복 이후에 김구 선생님이랑 함께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근데 남들은 오랜만에 이제 우리나라에 몇십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잖아. 다들 환호성 지르고 좋아하는데 이시영 요 분은 혼자 이렇게 손을 가리고 울고 있어요. 왜냐면 이 육형제들이 그 당시 시가 2조 가까운 돈을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고, 독립운동 하다가 형제들이 다 죽고 본인 혼자만 살아남아서 귀국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귀국했었을 때 그 감정이 되게 미묘하겠죠.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쳐받치고 우시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날 그 수립 기념식을 하게 되죠. 그 사진이 많이 남았고 영상도 있죠. 1948년 8월 15일. 그래서 45년 8월 15일은 우리 광복절이잖아요. 48년 8월 15일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수립난, 공포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8월 15일이 같아요. 딱 3년 걸렸어. 대한민국 수립 선포하는데. 그래서 유엔이 시킨 대로 총선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북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8월 15일. 근데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9월 9일 날 나라를 선포를 합니다. 나라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북한도 독재라고 하지만 이름상은 공화국이야, 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초대 수상의 김일성, 부수상의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를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48년 8월 15일, 48년 9월 9일 이렇게 수립이 되어서 쭉 38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정보가 쭉 가죠. 그러다 2년 뒤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김일성을 중심으로 우리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이 터졌고 1953년 전쟁 끝나면서 끝난 건 아니죠. 정전이라고 해요. 정전. 잠깐 멈춘 거예요. 휴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전이 옳은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 근래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정전을 종전으로 이제 바꾸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아쉽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북 분단 과정 배웠어요.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8.15 광복이 이뤄졌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여운형이 나름대로 과도기를 이끌었었고 38선이 그어지면서 남쪽에 미군, 북쪽에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각각의 군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48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서 한반도에 정부를 만들어주자. 신탁통치 최대 5년 해주자.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 개최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우리 민족이 이때부터 좌익과 우익, 다른 말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우리 민족이 으르렁대면서 서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 조율이 되지 않으면서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에서 총선을 통해서 나라를 수립하라고 했지만 북한이 거부를 하면서 우리 남한만에 50총선거가 열리게 되죠. 물론 여기에 반대했었던 제주도 4.3 사건이라든지 김구 선생님의 북한으로 넘어가는 남북협상 같은 노력이 있었지만 제주도 4.3은 노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이죠. 김구 선생님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한만에 50총선거가 열리면서 시작이 되면서 국회의원을 뽑고 헌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대통령제 중심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고 있고 유엔이 인정한 합법정부이고 북한도 기다렸다는 듯이 김일성이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2년 뒤에 6.25 전쟁 터지면서 지금까지 남북이 으르렁대면서 전쟁이 잠깐 중단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영상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 이승만 씨 같은 의견도 있고, 김구 씨와 같은 의견도 있고, 각각의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입장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7월 17일, 8월 15일 이런 날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념식도 좀 보고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뿌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안녕.